자, 얘가 돼지코뱀이라고? 몰랐네. 자, 암세포 중에서, 이거 질문이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흘리기보다는 진작부터 좀 질문 자체도 수업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이제 드네. 늦은 후회가. 그래서 질문만 가지고 해도 사실, 꽤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싶어서. 어쨌든, 그건 좀 고민을 해볼 일이고, 암세포 중에서 힐라 세포라는 힐라라고 해서 그런 거 있었지. 힐라 이름이 좀 희한하잖아요. 힐라. 얘가 우리 이 조직 중에서 이제 결합조직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결합조직 세포에서 유래한 암세포예요. 예. 그런데 왜 얘가 힐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이게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헨리에타 렉스하고 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950년대쯤이었나 미국의 워싱턴 그 수도 워싱턴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 여자인데 요절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요 자궁경부암이 생겨가지고서 요절을 해서 그런데 이제 존스 홉킨스 의대라고 근처에 아주 유명한 의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의 그 암세포예요. 그 암세포를 힐라라고 하죠. 이 힐라 하면 워낙 유명한 세포 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이 업계에서 힐라셀. 이 충북대 안에도 여기저기 들어보면 힐라셀 없는 저 동물에서 동물 세포 연구하는 랩에서 힐라셀 없는 데 없을걸?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이제 죽지 않는 세포잖아. 이게 세포가 배양접혀서 세포를 막 키워가지고서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한 세포 분열을 막 시키면 60에서 한 120 정도의 세포 분열을 하면은 배양세포에서 자라는 세포들은 얼마나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겠어. 온갖 모든 영양분은 다 주고 제발 튼튼하게만 커다오. 그래서 계속 키우는데 결국 이들도 수명이 있다는 게 판명이 된 거지. 그래서 한 그 정도 사이 세포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 사이면 이 세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세포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귀찮잖아. 물론 그래야 될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거든. 암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 수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암세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식의 지속적으로 무한정 세포 분열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얘네들의 염색체 길이에 원래 줄기세포가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줄기세포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잖아요. 텔로미어.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의 염색체는 동그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핵세포의 염색체는 이렇게 긴 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끝이 있잖아. 요 끝부분 염색체의 요 끝부분을 우리는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끝에 부분. 근데 이 텔로미어라는 요 길이는 세포 분열을 한번 할 때마다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한번 할 때마다 DNA 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복제를 한번 할 때마다 조금씩 달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아줄기세포 같은 그런 줄기세포에서는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하면은 일부러 억지로 효소가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이걸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서 막 조금 달아 없어지면 새로 갖다 붙이고 보충해서 계속 무한정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분화가 된 세포는 이제 그런 거 없어.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분열을 하면 여기가 결국 다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한 발자국만 더 나갔다간 죽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포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는 민감한 유전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 텔로미어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조금씩 달아 없어도 돼.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 길이가 어느 정도 아주 특이점까지 오면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하게끔 돼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어느 정도 지나면 세포 분열을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암세포들은 그게 결국 암세포지. 이게 전부 망가져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지 멋대로 계속 텔로메레이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계속 무한정. 그러니까 암세포가 힐라셀만 무한정 분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암세포가 다 그렇게 무한정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최초의 죽지 않는 세포로서 이 연구자들이 얻게 된 세포가 힐라세포인 거지. 그래서 암세포 이거 좋구나 정말.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암세포들을 분양을 받아가지고서 이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암세포를 사용하고, 아니면 그러나 이 암세포들은 이미 여기저기가 다 망가진 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연구한 것 가지고서 일반적인 세포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도 필요는 하겠지.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힐라뿐만이 아니라 다만 힐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힐라 헨리에타 렉스라는 이 여인은 정말 짧은 수명을 이 세상에서 갔지만 사실은 뭐 이 세포를 이 헨리에타 렉스의 일부라고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겠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혈류 장벽이 못 막는 물질 같은 게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또 어떤 물질들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혈류 장벽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침투해서 들어가서 사단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있고 해서 이런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일반적으로 심지어 잘만 하면 혈류 장벽은 물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벽이지만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혈류의 장벽을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전이 사실 약 같은 걸 만들 때도 어떤 이 뇌를 치료하는 목적의 약들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만능력이 또 이래 또 왜 안 따라와? 이게 100%가 될 수 없는 별게 아니라 웃기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여기 태아가 이제 이 발생이 될 때에 요 태반이 생기잖아요. 요 태반에서 일부 요게 몇 개, 여기 있는 세포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태반이 일단 형성이 되고, 여기서 몇 개의 줄기세포가 이제 새롭게 분할을 해서 새로운 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냥 말해서 이 태반 자체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지, 지가. 웃긴 얘기지. 나중에 가면 만들지. 그래서 이제 100% 만능력이 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인데, 실제적으로 배아줄기세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죠. 다만 성체줄기세포는 왜 그러냐? 나중에 조금 이거보다 훨씬 더 분화가 단계가 더 나중에 새롭게 셋업이 된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끼리의 프로그램이 영역이 나는 어디까지만 이렇게 분화될 수 있다는 그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세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겠죠. 근데 뭐 누구는 그러기 싫어서 그랬을까? 그때 배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됐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황우석 박사님의 항변은 이게 거짓 줄기세포다, 이거 가짜다, 진짜 배아 줄기세포 맞는 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고 다시 재현해 주겠다. 내가 다시 할 수 있다. 왜냐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회피해 나갈 수는 없었지. 일단은 자기가 이미 줄기세포가 아닌 걸 줄기세포라고, 배아줄기세포라고 거짓말을 해 놓은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은 훨씬 그 연구력으로 황우석 박사님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버스 손들기가 된 것이고. 자, 요거 단층세포가 다층보다 훨씬 더
이 상처에 취약한 한 레이어밖에 없으니까, 한 층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병변이 생겼어. 단층?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자꾸, 너. 어. 이 세포 재생이란 건 이것이 단층이 됐던지 간에 이 상피세포에서 다층이 됐든 간에 상피세포 자체가 아니라 상피세포층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몇 차례 더 밑에 있는 요쯤에서 드디어 이 모든 상피세포들을 만들어서 밀어내는 요게 줄기세포가 이 상피세포 특이적인 이 성체 줄기세포가 요 밑에 잠복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 층이든 단층으로 되어 있던 상피세포 자체가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 다만 훨씬 더 많이 손상이 된다는 것, 뭐 훨씬 더 자주 만들어주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방줄기세포, 간엽줄기세포는 요 그림. 이상하다. 내 컴퓨터가 잘못된 건가? 한 박장. 자, 이 성체 줄기세포 중에 몇 가지 예외. 그러니까 이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단분화 능을 성체 줄기세포는 전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분화 능을 가지고 있는 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지방 안에 있는 지방줄기 또는 간충직이라고 하는 요 그림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요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간충직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꽤 많이 심지어 여기에 신경세포까지 포함이 돼요. 얘네들 분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매우 능력이 출중한 그런 성체 줄기세포이지요. 이거 나 닮았다고 그린 거야 지금? 항의하려고 내가 지금 어? 지금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지난번에 내가 했던 뭐 과학자들은 나밖에 못해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은 빙신이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나라고 그려놓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미안 그 여자 그린 거구나 그 유도만능 줄기세포 사기친 그 일본 여자를 그려놓은 거구나 이제 와서 어쩐지 전혀 아니다 싶었어 미안 쏘리 오케이 이거 아니잖아 어디 갔니 자 큰 창자에서요 큰 창자에서는 소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소화 과정은 끝났고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것 폐기물 처리 주로 물 빼기 작전입니다 쓸데없는 것들 여기서 대장에서 음식물 중에서 뭐 어떤 큰 영양분을 더 빼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끝난 얘기이고 물을 쭉쭉 빼야 되는 건데 수분을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수분을 지금 거의 낭비하다시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쓸데없이 괜히 다 우리의 배설물로 나가지 않게끔 응축을 시키는 거지. 물 빼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미생물들의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생물들의 도움으로 정말로 중요한 물질들이 사실은 많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이 미생물들이 직접적으로 뇌까지도 심지어 뇌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서 야, 너 뭐 좀 만들어. 뇌에서 뭐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에 또 상응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미생물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대장 중에서 이제 결장과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충수라고 하는 그거 빼먹구나 내가 참 이게 그건 나중에 이 충수라고 하는 우리가 맹장으로 알고 있는 이 충수에는 이 충수 안에는 사실은 이 맹장 쓸데없다고 해서 이미 쓸데가 없는 기관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었어. 맹장 수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잘라버려서 맹장 수술을 하지만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이 맹장은 쓸데없는 기관이라고 해서 잘라버리는 태아를 그런 한때 그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큰일 날. 왜 없어도 그냥 갖고 있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또 이러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안에 사실은 옛날 옛적에는 우리도 사람도 풀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 여기에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지. 왜 이들에게 방 빼라고 쫓아냈는지는 참 미스터리인데 먹고 살만해졌나 보지. 우리가 풀만 뜯어 먹다가 사냥해서 먹을 뭐 이것저것 해서 다른 거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뭔가가 됐었나 보지. 어떻게 생각하면 셀룰로즈를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어쩌면 일종의 재앙일 수도 있는 거지. 여기저기 있는 셀룰로즈를 전부 먹는다. 굳이 그러면 뭐 힘들어서 사냥할 필요 없고 굳이 힘들어서 뭐 할 필요 없이 보이는 대로 그냥 대충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보통 그런 식으로 초식 동물들 대충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 되잖아. 왜? 그만큼 먹어대야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비효율적인 식습관에서 탈피해서 살생을 감행하면서까지 육식을 하고 잡식을 하고 한 그런 생활 방식의 차원이 어쩌면 축복이었을 수도 있긴 하나 어쨌든 옛날엔 그랬었다는 얘기죠. 없어졌어요. 그럼 쓸데없는 기관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짧은 견해로서 옛날에는 단견으로 맹장을 잘라버린 거지.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를 잘라버렸던 사람들과 자르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면역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확실히 뭔가는 모르겠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맹장이 없어지면 사람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그런 믿을 만한 보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뭔가 면역 조절과 관련된 어떤 미생물이 대신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자꾸 이러네. 예? 자, 마지막 디스커션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과 비만과 영양 또 결핍에 관한 두 가지, 두 극단적인 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전부 다 맛있어 보이는, 이거 맛없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음식 맛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런 음식들이 전부 다 맛있다고 여겨지게 될까?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들이잖아요. 칼로리 높고 기름진 음식들만이 우리가 매우 맛있다라고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얘기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대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feast or fami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 터지게 잔치상 차려놓고 배 터지게 먹거나 아니면 완전히 기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도저도는 중간이 없었다는 얘기지. 우리의 선조들은 옛날에 원시 시대 네안데르탈인들과 같이 공존을 하던 그 시대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어야만 생존에 유리했을까? 훨씬 단번에 먹어서 가장 많은 열량과 가장 많은 저장을 시켜주는 기름진 또는 칼로리가 항상 높은 그런 음식들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에 이건 정말 맛있는 거야. 그걸 맛있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영양학적으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어서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낼 수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실한 건 모르지. 어쨌는지 우리가. 자, 여기 있네. 괜히 또 썼네. 쓸데없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네안데르탈.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네안데르탈
지놈을 완전히 해독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옛날에. 네안데르탈 화석에서 그들의 DNA를 뽑아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지. 화석에서 DNA를 끌고 모아가지고서 네안데르탈인의 전체적인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을 했어. 딱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염기 서열의 개수가 똑같아. 우리의 선조랑. 그러면서 유전체 분석을 완전히 다 끝냈으니까 비교를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네안데르탈하고 사람하고 우리의 조상하고 서로 막 섞였네, 피가. 같이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종이 아닌 거지. 생물학적인 좋은 개념으로 보면 네안데르탈인도 우리의 조상인 호모세이피엔스도 둘 다 똑같은 종이라는 얘기죠. 같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으니.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누구의 얘기인가는 보니까 유전자들이 우리가 그럼 저희 딱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원래 유래한 유전자의 그 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부 지역. 걔네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이한 점은 뭐지? 이상한 유전자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 그다음에 고혈압을 일으키는 유전자, 그다음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전자, 우울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이 순환기 계통의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안데르탈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전자라니. 일단 그럼 우리의 반응은 이런 거를 우리한테 물려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어. 역시 니들은 멸종해도 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었으니 당연히 멸종을 했겠지. 그러나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될까?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고혈압, 당뇨, 우울증, 알러지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네안데르탈인 그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였을까? 아니면 그들에게는 그 상황에 맞게 정말 필요한 유전자였는데 그걸 우리가 현대에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현대 환경에서는 그게 안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알러지만 하면 단순하게 얘기를 들어봅시다. 알러지는 뭐예요? 과도한 면역 반응이죠. 극심하게 별 아닌 거에도 막 면역을 그냥 경기 일으키는 반응이 알러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항생제가 무슨 항생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떠한 도움도 없었던 그 시절에 면역을 확실히 과민하게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유리했을까? 아니면 대충 아무나 세균이 침입해도 나왔니? 하고 그냥 하다가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유리했을까? 아마 비슷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왜 우울증? 그런 환경, 아주 모든 게 탁탁 트이고 그냥 자연적인 그런 환경하고 현대의 이런 환경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것에 그런 자연의 반응을 하게끔 했던 유전자들이 이런 현대에 갇힌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거 혹시 아닐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열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버텨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 이미 자연에서 도태가 되지. 네안데르탈인은 그런 열악한 유전자 때문에 자연에서 도태된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뭐 때문에 멸종이 됐는지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이긴 하지만 최소한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아주 나쁜 유전자야? 그거는 우리 탓을 해야지, 우리의 환경. 자, 비만에 관한 이런 옛날에 그런 패스트 페민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했어. 그래서 요즘의 환경에서 쉽게 비만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은 뭐지? 이건 아주 쓸데없는 얘기지. 요즘 위고비? 그 약이 이미 나와가지고 당뇨약이 이제 완전히 살을 확확 빼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책에서는 렙틴 따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얘기긴 하나. 이게 이제 최초의 비만에 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서 렙틴이란 뭐냐면 원래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르몬인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지방의 대사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렙틴약을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 쥐에서 이런 쥐 둘이 있을 때 이제 둘 중에 어떤 쥐가 렙틴이 결핍된 쥐인지는 뻔하잖아요. 이제 딱 보면 둘 중에 뭐 얘겠지 뭐 렙틴이 잘못된 쥐, 렙틴이 뭐 잘못되지 않은 쥐. 그러니까 이걸 바꿔치기를 얘기를 이거 이런 쥐들이 또 이거 장내 미생물에서도 똑같은 쥐가 등장해. 장내 미생물에서도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특이한 점을 가진 이런 쥐, 장내 미생물의 어떤 또 다른 종류를 가진 이런 쥐, 서로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싹 바꿔치기 했더니 이들의 체중이 이렇게 싹 바꿔치기 됐다는 그런 거 비슷한 똑같은 뭐 얘네들은 무슨 배우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일에 계속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런 렙틴이 잘못된 이런 쥐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렙틴을 정상적인 렙틴 유전자를 이식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체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우 흥분을 한 거지. 아, 이제 내가 큰 돈을 벌겠구나. 비만 시장에 비만 시장이 얼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렙틴만 요 렙틴 요 가지고 요걸 약제화 시켜 가지고서 호르몬이니까 요 호르몬이잖아. 좀 좋아. 요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비만을 치료할 수 있겠다 사람하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는 요게 약간의 일말의 효과는 있었지만 성인들한테 성인 비만들은 절대 이게 통하지 않는 걸로. 왜? 사람은 렙틴 하나 단순하게 사람의 체중 조절 비만이라는 증상은 단순한 렙틴이라는 호르몬 하나에 의해서 그만큼 쥐에 비해서 사람의 생리작용은 훨씬 더 이게 차원이 레이어가 한두 단계 높은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렙틴이 한때 그래서 떴었어요. 렙틴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렙틴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우회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만 자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표본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요 사회 중간에 삭제 일부러 시켜준 거는 훨씬 극단적으로 비만이 너무 극심했을 땐 어떻게 위절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게스트릭 바이패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게스트릭 바이패스라고 해서 위절제 수술을 그러니까 위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무슨 300kg, 400kg 체중이 서양에서. 그 정도면 그냥 죽어. 3, 400kg 가지고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안 되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러면 위를 자르자. 어쩌라고? 위를 자르면 어떻게 먹어? 희한한 게 위를 잘라버리면 식도가 위가 돼버려. 사람이란 게 참, 동물이란 생명이 참, 그래서 위를 잘라버리면 이 식도의 아랫부분이 다시 위화해가, 다만, 식도는 식도지 위가 아니잖아. 조그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못 먹어. 그럼 일단 억지로 강제적으로 소식을 하게 돼서 조금씩 줄이는 거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위를 자르는 그런 과정에서 위를 잘라가지고서 창자로 연결시켜야 되잖아. 잘라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봉해버리면 어떻게 해? 창자는 이제 앞으로 썩어버리게? 그러니까 위를 잘라낸 다음에 그 잘라진 끝부분과 창자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다시 연결을 시켜요. 그걸 그래서 바이패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창자 중에서 가장 윗부분을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2지장 부분이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서 바이패스가 되니까. 근데 그 12지장 부위가 주로 무엇을 전담하느냐 하면은 지방 분해를 전담을 하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기 있는 음식물들은 소화를 일체 못 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돼? 소화 못 시키면 그냥 직방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암만 먹어도. 그래서 또 하나는 2차적인 그런 도움이
기름기 있는 그런 지방 음식들은 이렇게 회피를 하게 되고,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소식하게 되고 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절제수.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이 살 일이야?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무슨 수를 써야지. 자, 이번에는 아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갑자기 나오네, 그죠? 필수 아미노산이 뭐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니까? 필수? 그럼 뭐지? 우리가 아미노산 어떻게 조달하지? 음식물에서 조달하나? 일부는 우리가 합성할 수 있어, 아미노산. 많은 게 거의 대부분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몇 가지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죠. 그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죠. 몇 가지 20개 중에서 이런 가지 종류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왜 이런 합성을 옛날에는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어쩌다 저쩌다 살다 보니까 합성을 할 수 있는 그 효소를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뭐 때문에. 그래서 합성을 못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동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개는 무엇을 못 개 뭐 먹이면 큰일 난다, 뭐 그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먹는데 개는 왜 못 먹지? 그거를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 있는 효소가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만의 섭취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어떤 특정 음식물들을 꼭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 A가 이제 비타민 A는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은 특히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 시각 로놉신이라고 하는 이 광수용체의 광을 흡수할 때 로놉신을 만든 그 로놉신이라는 이 광 수용체가 요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레티놀이라고 하는 그 비타민 A 계통의 그런 물질인데, 요것을 이제 음식물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식인 쌀에는 희한하게도 비타민 A가 없어. 다른 쌀도 사실 줄기나 무슨 뭐 그런 데서는 비타민 A를 만드는데, 뭐 다른 과일들 엄청나게 비타민 A 풍부한 과일들 많잖아요. 다른 뭐 육류에서도 많고. 근데 뭐 굳이 쌀에 뭐 비타민 A가 없다고 해서 그럼 당근 먹으면 되지 뭐. 비타민 A 먹으려면. 근데 뭐 이게 뭐 그런 큰 문제야.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요거를 문제시화한 일부 생명공학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큰 문제야. 왜 큰 문제야? 했더니 왜냐하면 말이죠. 뭐 그래서 지도 없나 여기? 이 지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된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맨날 이런 거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들은 거의 뭐 전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들이 먹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쌀이지 다른 음식이 없어. 얘네들은 간식도 없고 워낙 가난해서 뭐 딴 거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쌀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얘네들은 큰일 나. 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일부 뭐 맞을 수도 있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건 또 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오만이지. 이 동네에 직접 실제로 가보면 무슨 소리야. 물론 뭐 먹을 게 우리보다 조금 덜 풍족하고 조금 우리보다 못 사는 건 있겠지만 왜 이들에게 있어서 뭐 쌀밖에 못 먹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른 데 다 먹어. 어쩌다가 간혹 가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발견된 적이 있었겠지. 그러나 어쨌든 요걸 기회로 해서 생명공학자들이 이렇게 이거 심각해.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근데 쌀에는 비타민 A가 없잖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모든 쌀이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교배 같은 거를 해가지고서 비타민 A를 만드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쌀과 이렇게 다시 해서 도입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할 길이 없는 거지. 그것도 이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지. 열심히 찾아보면 왜 없겠어. 전 세계 각지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겐 성급하게 그러니까 이것만을 통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GMO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외부에
서로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를 여기다 도입해서 무작위로 삽입을 하는 게 GMO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수선화하고 세균에서 각각 이 비타민 A를 만드는 과정이 이거 뭐 심각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유전자가 삽입이 몇 개가 필요한 거지.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수선화에서 한 두어 개 가져오고 뭐 세균에서 뭐 한 두어 개 그래서 딱 조합을 해서 순서대로 쫙 짜맞춰서 그 유전공학을 할 수 있는 벡터에다 집어넣고 얍 해서 GMO에다가 해서 GMO 쌀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럴까? 자, 골든 라이스라고 하자. 황금빛이 나니까. 흰 쌀이 아니라 이제 마치 당근처럼 이 비타민 A를 만드는 쌀은 당근처럼 색이 노리끼리 해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골든 라이스라고 해서 이 두 과학자가 처음에는 대학에서 이런 걸 만들다가 회사에서 금방 낚아채가지고서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종자회사, 다국적 종자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신젠타라고 하는 그 종자회사에서 모셔가가지고서 이걸 계속해서 이 성과를 보게 됐죠. 그래서 만들었어. 뭐 딱 보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쌀인 거고, 예? 이게 그럼 버전 1이에요. 1단계 초기에. 나중에 두 번째 단계 버전 2는 훨씬 더 이제 색깔이 훨씬 더 노리끼리 해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타민 A를 함유하게 됐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잘했구나. 박수. 그래서 이 GMO를 선전하는 사람들은 워낙 GMO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많으니까 일반 대중이 일단 좋은 쪽 측면으로 하려고 이거 툭하면 이제 골든 라이스 얘기를 하는 거지. 봐라. 우리가 이런 골든 라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를 구하지 않았느냐. 실상을 까보면 세계를 구하긴 뭘 구해, 니들이. 필요 없었어. 다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면 끝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 대해서는 물론 특허가 걸려있긴 하나, 이 골든 라이스는 걸려있긴 하나, 그 동네에 사는 농민들이 자기가 먹을 용으로 하는 건 아무런 특허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 하고 마치 해서 재배해서 먹고 있어요. 먹고는 있으나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해본 거지. 장난. 차라리 무슨 뭐 미국에서 미국은 완전히 전부 다 GMO지 요즘. 미국에서 있는 무슨 제초제 저항성 무슨 농약의 저항성을 가지는 무슨 작물 그런 게 훨씬 낫지 차라리. 그래서 훨씬 더 낭비 줄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여담이지만 곧 수업 끝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곧 끝내려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또 설명회를 한다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 이 쌀 보고 혹시 특이한 점 못 느꼈어요? 뭐? 길쭉해. 우리가 먹는 쌀하고 좀 다르지? 왜 그럴까? 얘네들은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가 먹는 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쌀은 찰지고 약간 똥똥하고 이러한 쌀 품종을 우리는 자포니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자포니카. 저 긴 쌀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나? 품종을 인디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처럼 길쭉해. 그래서 그런데 이 자포니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사실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의 일부 지역밖에 없어. 전 세계적으로 이 인디카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쌀을 만들 때는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인디카 쌀에다가 이것을 한 것인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쌀을 이것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이 물밑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량 위기가 사실은 오고 있거든. 식량 위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식량 위기가 사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기를 타개를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나열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가 먹는 쌀 자체를 재배하는 우리가 농사짓는 쌀 자체를 이 인디카로 바꿔버리는 이제 노력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바꿔보려고. 많은 저항이 따르겠지 물론 당연히. 여태까지 이걸 쌀 농사 이거 갖고 짓던 사람 보고 갑자기 인디카를 재배하려면 사람들이 그거 순순히 말 듣겠어? 미쳤냐? 그러고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농민들이 그거 가만히 납두겠어요? 그러나 그런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쓸데없이 빨리 나가서 새로운 장을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질질 끌고 딱 40분